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인가요? 실방인가요? 묻지 마십시오. 저희 정치 라이브는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바로 이분 조상호 국회의장 비서실 제도혁신 비서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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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방 이거, 생방. 네, 라이브. 예. 정치 라이브. 아니 뭐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예. 저희 좀 자주 뵙는 사이고, 예. 그죠? 오마이를 또 내일 오전에 나오실 분이고. 전 또 거의 뭐 오마이 TV에서 숙식한다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예.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은 최근에 방송 활동을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막 많이 하시진 못하잖아요. 예,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또 이렇게 방송을 나온 이유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국회에서 국회 자격으로 벌어지는 몇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네. 분쟁들에 대해서 네. 그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알리고 싶었는데 네. 좀 기회가 돼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모셔도 돼요, 그럼요?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방금 어색한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예, 자주 부르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사전 조율을 달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사전 조율. 공문을 보내 오시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저희가 또 예. 공무원분들께 저는 그냥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요. 근데 이제 국회 쪽에는 공문이 가야. 아니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카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바로 그 법률적인 부분 다루기 전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오늘 국민분들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제 저는 이제 인간 이하 최소한 제가 사석에서는 이거 벌레라는 존재와도 비교했을 때 벌레가 더 낫지 않냐 이거는 진짜 벌레는 예? 생태계에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주잖아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 희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도 없어서 예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자 내란수괴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파면한 지 6박 7일 만에 오늘 이제 관저를 퇴거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불편한 장면을 보셨을 텐데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께서는 윤석열의 그 모습 혹시 오늘 관저 퇴거하면서 이런 장면이 좀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혹은 뭐 인상 깊었다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어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예. 기소되지 않은 많은 건들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국회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 내란 범죄가 그 내란 범죄로서의 보이기 따로 있겠지만 예. 또 국회를 침탈한 사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국회 쪽에서 저기 뭐 근무하는 입장에서 예. 국회를 침탈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것들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후에는 벌어지는 예를 들면 특수 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특수 상해 폭행, 네. 그다음에 회의 방해죄가 있어요. 또 국회. 회의 방해죄요. 뭐 국회법 위반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해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렇죠. 작업들. 뭐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범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범죄들에 대한 단죄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좀 준비해가지고 조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 윤석열에게 실제 그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혐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네. 그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예. 저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면서 뭐 아파트 들어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정리되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범죄의 선동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들의 만약에 경호의 체계를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정리해서 예. 좀 빨리 좀 구치소에 넣어드려야 되지 않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란수괴 혐의의 법정형이라는 게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이런 혐의를 또 제기한다 하셔서 기소가 된다 한들 바닷물에서 한 스푼 이제 티스푼으로 바닷물 뜨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수사에서 이제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야 될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영장이 실효했기 때문에 새 영장에 대해서는 새 혐의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새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관저 퇴거의 포인트 어떤 거 잡으셨어요? 우선은 너무 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전례대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당했는데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일주일 그 132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또 하던데 뭐 어찌 됐든 이건 이제 직위원 방식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해드린 거고 173시간. 날로는 7시간.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7일이고. 음.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다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정말 뭐 주거 침입 내지는 뭐 퇴거 불응 내지는 또 군사 보호 시설인데 각급으로 상당히 보호받는 곳에서 자연인 윤석열 파면당한 피고인이 그 안에서 뭐 파티를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안에서 나라 돈으로 자구 먹고 했으니까 또 국고 손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뤄져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네. 오늘 그 나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또 앞에서는 네.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이렇게 무슨 뭐 개선 장군처럼 뭐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생들하고 막 껴안아요. 돌아가면서 허그데이 막 허그를 또 해. 그러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거기가 한남고가 미치잖아요. 네. 평일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것도 퇴근 시간 러시아워인데 그거를 경찰이 경호 통제를 싹 해가지고 시민들은 길이 빵빵 막혀 있고 예. 윤석열이는 인사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차 안에 타가지고도 일일이 손을 흔들면서 카퍼레이드를 또 하더라고요. 네, 네.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그 내란범다운 퇴거였다.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뭐 금메달 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카퍼레이드. 그러니까 네, 내란 네. 수괴인지 네. 이게 진짜 무슨 뭐 개선 장군인지 보면서 사실은 조금 역스러워가지고 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중간 중간 어쨌든 방송에서 주제 삼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은 저런 장면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살인죄보다 네. 더 세죠 법정형이. 네, 왜냐하면 세죠. 법정형도 세지만 네. 불소추 특권의 예외 범죄가 내란 외환이니까 훨씬 센 거고 연쇄 살인, 집단 살인보다 센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중중중 범죄자가 중대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약간 제가 2차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의 얼굴을 보면 살인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내란범, 내란 수괴의 얼굴을 오늘 보면서 섬뜩하고 저런 인간이 지금 밖에 나와서 민간에 지금 저 서초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끔찍하고 물론 뭐 그런 내란 수괴를 환영하면서 꽃다발을 주는 일부 국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저는 대다수의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같은 하늘 아래 이건 살 수가 없다. 피해다 2차 가해. 네. 저는 바로 빨리 저는 구속돼야지 이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내란범죄 양형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해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른바 정치적인 편향성 내지는 그 편들기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충돌할 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양형이 되게 센 건데 그러면 그 양형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란범을 빨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선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몇 달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이것 왜냐면 이렇게 소문 내는 것 자체가 선동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나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중에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폭동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그런 모습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른바 살인범죄보다 더 높은 예. 양형을 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회와 격리되어야 될 범죄자. 영구격리죠. 인 영구격리.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예. 사형 무기징역. 네. 근데 네. 좀 불편하지만 오늘 장면 몇 개를 혹시 볼 수 있다면 좀 보겠습니다. 좀 끔찍해요, 정말. 예, 아니 저는 왜 근데 이런 모자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지지자들이 이런 모자 씌워준 것 같은데 마가라는 게 있잖아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트럼프가 했던 트럼프 모자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MKGA라고 해가지고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모자를 또 씌워줬는가 봐요. 저런 거 자체가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내란 수계한테 저런 모자 씌워주고 저걸 좋다고 쓰고 손 흔드네요. 네. 손 흔들어. 뭐예요 저게 뭐 짱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도 굉장히 이제 오늘 보실 때 불쾌했고 저기 안에 이제 김건희 씨가 타고 있는데 저 옆에 김성훈도 보였어요. 김성훈. 예. 야, 진짜.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지금 오마이TV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내란 수괴 혐의자와 그 아내가 6박 7일 동안 실제 우리 세금으로 관저에서 호의호식했다는 거 이 자체가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그러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4일에 파면 선고가 났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 뇌물, 인사농단, 그걸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해서 뭐 삼성이 네. 말 사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정유라한테 뭐 말 대주고. 네.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같은 파면이더라도 네. 질적으로 우수한 파면이에요. 그냥 법을 지켜요. 퇴거도 제대로 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근데 이놈은 구속도 이놈이라 가고. 죄송합니다만 어디 아니 이 제가 놈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이자는 이자는 네. 뭐 놈이나 자나 똑같습니다. 한자로 놈자자니까. 그건 그렇네. 근데 이자는 국헌문란에 내란을 저지른 자기 때문에 이거 수습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의 특징이 합법적인 권한의 외피를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법 카르텔까지 더해져서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어려워. 구속영장 발부받았을 땐 서부지법을 때려 부셔. 그 다음부터는 또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해. 또 심우정이는 또 즉시항고 포기를 해. 또 나와 오늘도 퇴거를 안 해. 이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공포인 거예요 이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게 내란은 끝났다예요. 그 끝났다는 근거는 과거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는 뭐냐면 이른바 계엄령을 해제하면 그때로부터 병력 동원이 끝났기 때문에 네. 폭동이 종료했어요. 네.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동이 종료했기 때문에 내란이 이제 종료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기점으로 검찰도 얘기하고 있고 경찰도 얘기하고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내란 범죄는 아니다예요. 아.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아. 근데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중대한 차이가 뭐냐면 네. 우리 헌정사상 계엄령을 종료한 게 이 계엄령을 발령한 내란 세력에 의한 종료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종료당한 첫 사건입니다. 이번이. 우리 헌정사에서 예, 우리 헌정사 전체에서 내란 세력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게 아니고 국회에 의해서 해제된 게 첫 사건이에요. 한 번도 국회는 능동적으로 해제한 적이 없어요. 다 국회가 무력화됐거나 네. 아니면 국회가 다 이른바 네. 그 장악된 거죠. 장악되어 있는 탱크가 들어버리니까. 탱크가 되어 있어도 그거 아니면 네. 그냥 절대적인 지배자가 네.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히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국민들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이제 군 병력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민주적으로 시민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주저하면서 국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럼 네.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처음이겠네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역사상. 역사적으로 처음. 재헌의회 이후로.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도 국회 기록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로 우리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이끌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 윤석열의 계엄 의지가 계엄 해제로 꺾였습니까? 안 안 꺾였죠. 꺾였어요. 예. 끝까지 버티고 맞아요. 2차 계엄, 3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안 나와. 예, 예, 안 나왔죠. 이른바 사병환 경호처 인력으로 자기 몸을 둘러싸가지고 저항했어요. 아니, 총까지 쏘려고 했어요. 얘기. 예, 총 예. 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계엄이 아니면 이 내란 우두머리가 네.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헌 문란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다 붕괴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끝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규군이 부족하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서부지법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내란 선동 선전이고 결국에는 내란 행위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부하 수행자도 있고 이른바 뭐 군형법으로 따지면 부하 내동자고 우리 그냥 일반 형법으로 따지면 부하 수행자고요. 그리고 중위임무 종사자가 있고 군형법에 따른 간부입니다. 간부. 그리고 수계 내지는 우두머리. 네. 이런 역할들이 정규군이 포기하니까 어떻게 됐죠? 게릴라 같은 일반인들 이걸 동원해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뭐야 우리 검찰이 아주 심플하게 과거의 판례에 빗대서 군을 완전히 장악했던 과거 군사정부에 빗대서 아니 끝났어. 그 다음에는 아니야. 그 다음에 그냥 개별적 폭력이고 개별적인 폭행이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특검으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그 내란의 연속성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장선에 있는 거죠. 아니, 연장선이- 정광훈이라는 연결고리가 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를 딱 끊어내는 그냥 걔네들의 논리는 딱 그거예요. 과거 판례. 근데 과거 판례는 되게 심플하다니까요. 완전히 장악된 군사 권력에 의해서 걔네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국회에 의해서 저지당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해제해. 그 해제하면 폭력이 없죠. 그건 이해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는 요 내란이 저도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과 생각이 같은 게 지금 무자르듯이 잘라서 보잖아요. 근데 전 통으로 봐야 된다는 저도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통으로 봐야 되느냐. 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돼서 나오고 즉시항고를 심우정이가 안 하는 것도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기획이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한덕수가 또 이완규를 보내가지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를 내란 재판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 시도 지금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앞에 12.3부터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기를 어디로 잡냐면은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와야 끝난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행정권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예. 행정권을 갖고 와야 끝나고 예. 그게 이제 항공 진화를 끝내는 거랑 비슷해요. 산불로 치면. 그 다음부터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지상작전, 그러니까 이제 잔불 처리죠. 이 잔불 처리를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는 게 산불로 비유하면은 항공 진화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혔다고 보지만 원래는 그 잔불들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 이제는 새 정부가 지상 진화로 전환해서 또 이거를 그 험한 산세를 올라가면서 네. 또 잔불들을 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불씨를 끝낼 때까지 그래야 안전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조상호 비서관님 말씀대로 특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저는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특검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금도 인사농단 하는 거 보십시오. 이완규 그리고 그 기록물 관리원은 그 기록물 관리 소장 지 행정관 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윤석열 내란의 그 이제 씨앗들. 이거 묶어 보겠다는 건요. 저는요, 20-30년 묶어 보겠다. 저는요, 아니 뭐 묶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저는요 증거 인멸도 다 들어가죠. 네. 전 이거를 갖다가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러니까 아이디어요. 과거에 5.18 특별법도 합헌 나왔거든요. 그때 뭐 진정소급입법 뭐 헛소리들 많이 했는데 우리 헌재가 얘기를 했죠. 아 됐고 내란은 뭐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검찰 논리. 지금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서 보자가 그 성공한 쿠데타 논리라면 예. 우리는 5.18 특별법 논리를 써야죠.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좋은 말씀이에요. 기록물부터 네. 인사 문제, 네. 다 그 내란범들 잔당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야지. 저는요 그 임명 무효해야 된다고 봐요. 이진숙도 왜 그 3년 갖다 놓습니까? 내란에 다 공범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확하게 해야죠. 이걸 뭐 기준 없이 할 수는 없고 진상조사위원회 다 발족시키고 반민특위 때 못했던 거에 준하는 전 내란특별법을 통해서 모든 법적 장애를 네. 전 법률로 통과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위헌 넣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의 저 내란 시도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요. 이번에 EBS에서 신동호 내려오는 거 막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신으로 우리가 EBS 정신으로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이완규. 저도 전 동의합니다. 이완용으로 봅니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함상훈 그 부장판사도 이완용으로 봐요 저는. 아니 옛날에 우리가 친일 때 내란당이지 그때는 거의 뭐 총독부가 들어와서
저한테 야 너 창씨 개명하고 너 야마모토 신 행안부 장관 야마모토 해라. 행안부 너 100작 줄게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를 아리가또 이게 받아야 됩니까? 안 되죠. 그 똑같은 놈이죠. 이완용이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월권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줄게 이완규가 받은 거 아닙니까? 함상훈 부장도 받은 거 아닙니까? 원천무효. 이건 아리가또. 끝난 겁니다. 이거 다 징벌해야 됩니다. 아, 두 분이 뭐 어쨌든 그 어떤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심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답답했던 건 어쨌든 윤석열은 기소됐으니까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출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평생 검사 생활하면서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특히 정치인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일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근데 법원은 아까 이제 검찰 비판하셨으니까 전 사법부도 굳이 윤석열 쪽에서 이제 그 기자들 취재 피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왜 굳이 받아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그 재판부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원래 그거는? 예, 원래 법원이 알아서 하지만 네. 좀 많이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항상 그 기자들을 지나쳐서 갔었죠. 네, 네. 아니 지나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층 입구로 아니면 가죠, 안 입구로 열어줘요. 아까 그쵸. 예, 원래 지하를 열어주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지하는 원래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이 원래 그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특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혜를 받겠다는 건데 예. 굳이 선회하자면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때문에 근데 예우 없잖아요. 파면이랑. 없지 않나요? 경우 외에는 없죠. 경우 예우 때문에 그래요. 네.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설명이에요. 경우 예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기준으로 경우가 그렇게 과도한지 여부는 좀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수십 너무- 명이 붙어 있는 너무 거. 과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해. 그래가지고, 저 의전이죠. 의전 정말 네. 의전급이에요. 일부 의전. 보도로는 5, 6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여지껏 전직 대통령이 경호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많다라는 건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 예산이 뭐 실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준하는 경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죠? 왜냐하면 그 지금 파면된 대통령조차도 경호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그 사람이 비밀을 많이 아니까. 이른바 많이 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그래가지고 그 기밀들이 캐지게 될 때 국가 예.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예.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이라보다 제가 추론하기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기밀을 많이 알까요? 난 많이 알 것 같지 않은데 아, 따로 막 그 기밀들을 막 일일이 막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 전혀 학습이나 공부가 돼 있을 그렇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력도 낮고. 예. 예.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굉장히 정확한. 아, 정확한 문제입니다.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예.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인력으로 예. 그 사람을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국가 기밀이어서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예. 있는가? 그건 좀 그냥 의미. 걸어다니는 내란이죠. 걸어다니는 위헌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경호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얘기도 나왔고 인력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도 유사한 얘기 다뤘지만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만약에 뭐 영장이 또 다른 사유로 이제 청구되고 구속되고 하면 경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맞아요. 경호해 주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주 경우가 철저하죠. 그러니까요.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예산이 어제 듣기로는 120억 정도가 올해 편성이 돼 있다는데 이거를 실제 김성훈 경호처 첫 차장이 만약에 그거를 거기도 대행이죠 지금. 진짜 지금 대행인데 대행이죠. 이 양반이 이거를 실제 편성해서 집행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회 운영위에서 실제 따져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냐면 네. 기존에 지금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영장이 실효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 차원에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고 특수뇌물 손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다치거나 폭행을 당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수폭행 왜냐면 이게 다 무리지어가지고 우르르 동원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총기를 사용한 걸 요하지 않습니다. 특수는 휴대만으로도 특수예요. 예. 그래갖고 다 휴대했잖아요. 예. 총을 휴대했기 때문에 예. 이런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네. 상해를 입은 분들이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건조물도 침입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본회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사적인 조치를 해서 네. 그걸로 빨리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네. 그런 계속,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목은 진짜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 세금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세금 절감도 근데 필요하다. 저는 이제 법원의 저런 행태를 전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죠. 그러니까 뭐 경호의 과잉 문제도 우리가 짚어야겠지만 음. 일단 근본적으로 법원에서 특혜를 봐준 거 아닙니까? 봐준 정신 거죠. 빠진 법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부 자체가 뭔가 지금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려 있다. 저는요 사실 이완규 오늘도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이완규 네. 처장을 이렇게 힘들게 뭐 가처분하고 법률가들이 머리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까? 네. 저는 애초에 그날 그 국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오동훈 처장 뭐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천대엽 처장도 와 있고요.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변협 회장하고 법학 교수 회장 빼고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볼 때 제가 법원행정처장이면 전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했다. 당장 이완규고 나발이고 물러나라. 면전에서 부끄럽다. 법률가로서. 그 어떻게 지명을 수락하냐. 너 사람 맞냐. 이런 얘기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원 처장도 헌재를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절대 못 받는다. 우리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이다. 그 얘기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영배 대행이 얘기하긴 힘드니까 사무처장이 이건 자기직을 걸고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죠. 그럼 이한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양심은 없지만은 그 정도 모멸을 받으면 네. 제가 볼 때 이한규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 울면서.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법률가들이. 전 그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중앙지법원장 혼자 할까요? 당연히 대법원장 승인하에 하는 거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내란 국면에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 몇 번 입장 내셨습니까? 자주 내셨어요. 서열 2위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냈죠. 내란 잘못됐다. 한덕수 그러지 마라.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수장이라면서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333으로 하지 뭐 대통령만 5명 임명하고 뭐 국회의장 2명하고 대법원장 1명 임명합니까? 333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평등하게. 그럼 자기들이 그 입장을 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서 니은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얘기. 119 법원 폭동 때 그때 천대엽 처장만 와가지고 너무 처참하다 이 얘기만 법원 행정처장이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희대의 DNA라면 이건 뜯어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른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서류. 네. 그 서류 중에는 뭐가 있냐면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있어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고 이른바 체포를 하기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홍장원? 아니요. 법관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김동연 판사예요. 김동연. 무죄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무죄주 판사. 그러니까 무죄주. 거기에 조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뭐냐면 김동연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그랬더니 기억납니다. 그 조서가 다 나와요. 경기도지사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이재명 무죄준 판사. 그걸 여인형이 사법부의 판사. 현재 판사. 그러니까요. 이재명 무죄준 판사. 그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조지호는 정말 몰랐나 봐요. 그 판사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죠. 조지호가 어떻게 알아요? 판사 이름. 경찰청장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김동연 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적혀요.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물어볼 때는 왜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했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냥
근데 이제 변호인하고 얘기한 걸 변호인이 밖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물어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아니 혹시 무죄된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도 있는데 네. 착각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네. 그 얘기를 이름을 듣고 모르는 사람이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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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냥 김동연 네. 네. 경기도지사인 줄 알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다 그게 너무 자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가둬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장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아주 고요해요. 이거는 네.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아 위협이죠. 위협 네, 도전이죠. 중대한 네. 도전이고 위협인데 네. 심지어 그래서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네. 그 위협을 설치를 해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왜냐면 그래서 위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정작 대법 이른바 사법부의 수장 조이대. 조이대라는 대법원장이 그 입장을 안 냅니다. 아 진짜 독서실 수준으로 조용해 진짜. 완전히 심지어 판사들 일선 판사들이 처음에 그 설이 나왔을 때 이 음. 조서가 정확히 등장하지 않았을 때요. 변호사가 이른바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풀었을 때 네. 그때 엄청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끝까지 함구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래가지고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지금 우리 비서관님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친위 쿠데타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들은 지금 권한이 없어요. 권한을 맡겨놨는데 그 맡은 놈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 탄핵도 겨우 시킨 거예요. 네. 막 그 국민들이 응원봉 들고 매주 고생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전 내란 진압에 대해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이 대접받고 권한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 위기의 순간에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국민들은 역할 다 하셨는데 이자들은 특히 조이대 대법원장은 예.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엘리트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 민낯이 너무 비겁하고 정말 참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저는 이거 공직의 타락이라고 봐요. 공직자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법관 체포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완규를 법제처장을 겁대가리 없이 한덕수가 임명을 한다. 그것도 위헌적으로 내란적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치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 침묵합니다. 그 자리에 나온 국회에 나온 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라도 입장을 내야죠.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너무 아쉬운 겁니다. 두 번째를 했어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뭐 얼핏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또 오늘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이른바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감히 국민들한테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민주적 정당성. 심지어 민주적 정당성이 국무총리가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뭐냐?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다라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인데 네. 지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렇죠. 국민의 신임을 거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조차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한부고요. 네. 이제 60일도 안 남았어. 네네. 그 사람이 감히 앞으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서 예.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을 통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재판관 임명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걸 박탈하려고 시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도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좀 받아서 들어온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민주권제의 실현이고 이게 사법부의 민주화예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사법 민주화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예. 아니, 자기하고 급도 안 되는 어떤 놈들이 들어오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거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끄러운 거고 네. 헌재 위상을 깎아먹는 거죠. 네, 김정은 그렇죠. 사무처장이 그러면 직원이냐 장관급입니다. 아니, 재판관하고 대표에서 온 거예요 헌재를. 재판관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죠. 네. 네. 근데 재판관들을 이 국회에 부르면 네. 공정성이 문제될까봐 그 사무처장이라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벽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히 입장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던데요. 아니 용기가 없고 무슨 너무 진짜 나는 고구마를 못 보겠더라고. 고구마를 한 10개를 드시고 오신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앞에. 너무 답답해서. 아니 법을 알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법을 이번에 아는데. 권한쟁의 심판할 때도 네네네. 여기 있는 현명한 재판관들께서 예예. 다 저기 나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들어오셨는데 네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조차 없는 무자격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네. 헌재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는. 네. 왜냐면 심지어 다음 대통령이 야 니네들 다 모여. 왜냐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원천 이뤄진 보여줘, 원천. 행정행위는 당연 모여거든요. 네네. 우리 행정법상. 예. 그러면 야 이거 당연 모여야. 그리고 새 재판관 임명하면 예. 새 임명된 재판관하고 지금 뭐 어떤 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의심되는 네네.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하고 네. 서로 재판관직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져요. 헌재가 아사리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완규 씨는요 네. 헌재 법복 입을 수도 없는 자지만 네. 입었다고 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탄핵이고요. 네, 탄핵시켜야죠. 탄핵이고 만약에 뭐 재판관실 있으니까 가서 뭐 신문만 보겠죠. 본다고 쳐도요 급여 다 뺏는 법안 만들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네네. 이자는 내란으로 지금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아 인권 돼 있어요. 헌재로 수사기관이 영장 들고 갑니다. 네. 들어가서 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본인이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명한 사람도 아무 무관한 자예요. 권한이 없고 네. 또 본인도 자격도 없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둘이 무슨 뭐 소꿉장난합니까? 뭐 허. 시간 많습니까?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등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기관들이라고 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변협 회장이든 아니면은 법학 교수엔 이미 입장 냈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법원 행정처도 아니 대법원장이든 그 말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얘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입을 닫으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왜 국민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내려오세요. 대법원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 하라고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가오가 너무 있잖아요. 무책임한 가오가.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매우 답답한 장면을 사실은 그제 법사위에서 보셨을 거고요. 긴급 현안지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아까 사실은 이제 우리 비서관님께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지금 청구한 권한제기 심판 그리고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청구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를 국회 쪽에 하긴 했어요? 예. 그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건 아닙니다. 인사청문 요청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네네네. 법률 용어로는 임명 동의안 등입니다. 임명 동의안 등. 예. 그러면 그거를 접수를 거부한다고 일단은 예. 그 거부하는 거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고요. 예. 왜냐면 왜 법률 검토를 마쳤냐면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거부해도 효력이 이미 제출하면 그 제출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뭐였냐면 네. 뭐 전자정보법 규정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선례 이런 걸 다 검토해 봤을 때 예.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제출돼서 반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권한이 반송. 없는 자가 네. 무관한 보냈으니까 자가. 네. 국회가 안 받아버렸다. 네, 아니, 전례가 있다. 네, 반송돼서 아. 다시 제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 잘못됐을 때. 네, 어. 그게 아. 언제냐? 예. 작년이에요. 작년에요? 네, 2024년이고요. 어? 5.18 위원장이 예. 그 인사와 관련된 안을 제출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건 대통령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권한 아. 없는 자에 의해서 제출된 거죠. 무관한 자에. 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반송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럼 새 아. 대통령이 제대로 제출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유사한 논리로 무권한 자. 예, 그렇죠. 권한 없는 자잖아요. 네, 왜냐면 헌법상-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반송되면 다시 제출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예, 예. 그것들을 다 검토해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래서 기간이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도과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카운팅이 안 되는 카운팅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다 검토를 마친 다음에 의장님께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받을 수가 없죠. 무관한 권한 자인데. 없는 자에 의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국회가 뭐 위원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접수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기관 대 기관 간에 어쨌든 권한을 침해당한 사례가 있을 네. 때 이걸 다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범했다. 그렇죠. 요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근데 헌법학자들은 왜 여러 언론들을 보면 의견이 분분하다는 식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통령 몫인데 왜 국회가 권한 침해를 주장하냐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 몫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법률에 따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 절차가 뭐냐면 적어도 투명하게.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예산, 심의 확정권을 통해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대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국정통제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통제할 권한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입법권을 동원해서 도입한 인사청문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이 있지만 그 인사권을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예. 국민들께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음. 그럼으로써 여론에 의해 통제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동의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후보자가 적격인지 여부를 정말 투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세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아무리 권력자라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사청문제도를 우리가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고. 예. 근데 무자격자가 들어와. 그래서 임명이 돼. 네.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 뭐냐면 적격자를 제대로 심사할 인사청문 권한이 애초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박탈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적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례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판단 받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한덕수 논리대로 하잖아요. 무권한자를 그냥 보내서 임명하겠다는 논리라면 그렇죠. 저도 좀 인사청문 해주세요. 저도 그냥 저도 재판관으로 이완규도 해주면 저도 해주세요. 박영식 어떻습니까? 형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앵커님? 이제 아니 우리 앵커님도 좀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잖아요. 저랑 세트로 좀 해주세요. 두 가지잖아요. 왜냐면 의자 같이 앉을게요, 둘이.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법적 인연이 15년이 안 됐어요. 예. 그래도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권한자인데 뭐. 자격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격 심사를 안 하고 예. 우리가 그러면 박탈돼가지고 뭐 이런 애를 보내 그래 박탈돼. 그 돌려보내야지, 하면 사실은. 돌려보냈는데 예.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20일 이상 지났으니까 임명한다? 예. 그는 우리 인사청문 권한이 박탈된 거예요. 고래서 판단 받는다는 그리고 거죠, 예를 이제. 들면 박영식 앵커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진짜 지성과 교양이 뛰어난 건 알지만 유머도 있어 유머까지.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자격이 없어.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는데 나중에 딴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나중에 따는 거 네. 예비적으로. 근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걸 거부했어요. 네. 이거 서류 못 받는다. 자격이 네,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사전에 관례상 다 검토하거든요. 네, 루트가 네. 있는 거. 네, 사전 검토를 해요. 접수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게 2,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자격이 박탈되거나 뭐 재판 받아서 피선거권 상실되니까 우리가 뭐 사면복권 내주잖아요. 그렇죠. 상실된 사람이 그냥 출마해 그냥. 네. 그 선관위가 그거 받아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지금 무관한 나는 자격이- 선관위에 서류 냈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기는 거죠. 거지. 네, 우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거고 가처분 신청이 좀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국회의장실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서관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도 글쎄 이거 좀 어느 정도 뭐 물론 판단은 이제 헌재에서 하시는 거니까 네.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옆에 또 네, 그 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근데 가처분은 네. 이제 본안 승소 가능성은 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익 형량이에요. 이익 형량. 이거를 인용할 때 만약에 받아주는 거. 네네.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를 일단 받아주는 거죠. 예. 그 받아주는 거 받아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 네. 안 받아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 네네. 이걸 비교했을 때 예. 어떤 이익이 더 크냐, 네. 어떤 이익이 압도하냐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가처분 사건은. 예. 근데 안 받아준다고 큰일 납니까? 예. 아니 아주 중요하고 아주 네. 중요한 사건들은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체제는 고위공직자를 탄핵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해결됐어요. 다. 음. 대부분 다 해결됐고 지금 딱 2개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사건 기다려달라 그런 겁니다. 형사 사건을. 그걸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 하나 멈춘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두 번째는 경찰청장이에요. 예.
근데 일단은 차장 체제로 잘 돌아가고 있고 경찰청장은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예.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원래 직위해제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별로 급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7명이 일단 있어요. 2분이 나가셔도.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 심리하는데 문제가 우리 법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인용하면 어떤 문제가 헌법이 있냐? 담으는 국민 의견이 극도로 대립되면서 분열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우려되는 건데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새 대통령 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저도 하나만 그러면 보자면 새 대통령과 네. 새 아까 대통령이 말씀 주신 임명한 사람과 이거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는 일대 혼란. 근데 그 일대 혼란을 누가 정리해야 되냐?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또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 새 재판관의 자격이 불분명해요.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린 걸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받는 사람들. 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진행될 텐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했을 때 재심사유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따르면. 근데 형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재심 줄재심 청구가 들어올 야,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벌어질 혼란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가처분은 빨리 나옵니다. 네. 왜냐면 신속해요. 신속하고 가처분이라는 거는 뭐 민사도 똑같은데 증명의 정도가 본안과 달라요. 그냥 딱 봤을 때 어라 문제 있네 정도만 되면 그냥 인용해 주는 겁니다. 급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요.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목 3명 중에 네. 2명을 뺏기는 겁니다. 한 명밖에 임명 못 하거든요. 근데 예. 임기가 헌법재판관이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몫을 뺏어가는 건데 네. 대통령의 권한을 뺏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전 국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주권. 우리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들여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헌법 1조 2항 위반. 예. 끝. 이거는 뭐 더 들여다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고요. 예. 탄핵 사유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국민주권주의 위반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헌법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조 위반인데 아니 이번에 그 탄핵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한덕수 탄핵할 때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150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덕수는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거예요. 대행이지만 그렇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하면 한덕수 그대는 총리다. 나대지 마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안가도 당연히 국회가 이기지만은 가처분은 더더욱 이긴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이거는 결정문에서 정확히 한 그 표현 그 한 달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지위에 거다.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전 그러니까 끝난 국민이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이해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정리가 더 됩니다. 중요한 거 헌재 주석서, 법제처 주석서, 입법조사처 연구서 모든 권위 있는 데에서 연구한 것들 다 그렇고 교과서요 다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연히 해서 다. 법제처가 그 법제처 그 주석서가 네.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후보자로 하면서 자기는 된다고 주장하는 자기만 돼, 이완규가 이완규는 자기만 돼. 법제처장이 아니 그리고 저 요거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완규가 스스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주장한 발언이 있어요. 그래요. 전 그것도 꼭 증거 자료로 내야 된다고 봐요. 네, 한덕수 지가 얘기한 스스로도 것도 얘기한 있는데. 적 있고요. 그리고 이완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완규도 얘기한 적 있고요. 뭐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냐고요. 더 예. 이상 할 게 없죠. 과거에 또 뭐 저기 아예 다른 사례긴 하지만 저희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인사 청와대에서 저기 문재인 청와대에서 했다고 해서 법무부 패싱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차관이 인사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황교안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황교안도 심지어 황교안도 아니, 솔직히 갖다 대줄 사례와 근거들은 이미 차고 넘쳐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입이 아프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 이왕기가. 저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실 헌법 소원권도 있잖아요. 네. 헌법 소원이 오히려 더 뭐 헌법학자들이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이거는 더 깔끔하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가처분 인용이 그거는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설명은 네네. 그러니까 권한쟁의로도 지금 가서 가처분이 들어간 거고 예. 헌법소원으로도 하면서 지금 가처분이 동시에 두 개가 다 들어간 건데 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으니까 예. 논란은 있으나 전 그것도 인정된다고 봐요. 근데 헌법소원은 그냥 빼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니까 뭐가 예. 됐든지 간에 헌재가 예. 가처분은 빠르게 좀 인용을 할 것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거는. 예, 이것도 뭐 주심이 또 마은혁 재판관이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된 것에 대한 결론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헌법소원 사건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급하게 그 여지껏 심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지금 이렇게 무자격 재판관들에 의해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예.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넣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당장에도 인사청문권이 급박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거에선 좀 답답한 게 뭐였냐면 그 직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을 때도 처음에는 헌법소원 사건 결정하고 같이 내줄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기일이 연기되면서 네. 헌법소원 사건은 빠지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최성목 사건에 대해서 예, 예. 할때빵 나오고 예.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줬는데 예. 그것처럼 이제 국회라는 헌법기관, 예. 삼권 분립의 굉장히 큰 기관, 이 기관이 권한 침해를 받는 사건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피해가 크다.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근데 지금 얘기를 이게 주심 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이제 무작위 배당이 된 건데 무작위 배당이 됐지만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은 관련 사건성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근데 이제 내용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걸 좀 빠르게 검토를 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의혹이 있으실 테니까 또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검토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명확하죠. 아니, 안 어렵잖아요. 그냥 1조 2항으로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빠르게 검토했다고 하고 또 가처분의 속성상 또 빨리 해야 되고 맞아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은 또 퇴임을 앞두고 있고 국가적 혼란을 생각하면 예. 이건 결론이 저는 다음 주 안에 전 빠르게 나올 예. 걸로 봅니다. 네, 빠르게 다음 나올 주에는 아마 이 내용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쨌든 우리 국회의장 비서관님께는 정치적인 해설들은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네. 한덕수 파면된 윤석열의 권한 대행이라는 한덕수가 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집어넣는다. 이건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네. 왜 이런 선택 무리수를 뒀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 그 다른 선택보다 왜 이완규일까? 왜 이완규일까? 네, 그 결국에는 그거는 윤석열 그 파면 대통령, 그 윤석열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교감의 결과가 예. 절대 복종인 건지, 예. 저기 당신이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예. 인지는 예.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한덕수 본인의 독자적 결정은 아니다. 그 독자적 결정이라면 굳이 왜 이완규이냐가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설계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무리수를 둬서 본인이 탄핵을 민주당으로부터 당하고 대선 나가고. 대선 나가고. 근데 그게 근데 정말 고려 사항인가요? 고려 사항은 아니잖아요. 뭐 글쎄 하나의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 아니 왜냐면 고려 사항이 아닌 게 나오라는 입장 아닌가요, 민주당은? 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한덕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쁠 게 없다. 예, 정치적 변수인가요? 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국민의힘 내부는 또 나름 심각하니까 본인 목소리는
아니,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4명으로 줄이잖아요 이번에 네. 1차 지나고. 후보들은 민감하죠. 아 후보 아. 지금 4등이 민감합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의 변수군요. 내부 문제. 그렇죠. 예. 뭐 국가적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또 이제 이완규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 이완규를 미는 이유는 뻔하죠. 윤석열과의 오랜 40년 지기, 예. 법대 동기, 또 예. 연수원도 이분도 시험을 좀 늦게 붙었더라고요. 연수원 동기 맞아요. 뭐 이런 건데 또 검찰 출신, 또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는 또 제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완규 씨가. 그러니까 법제처장 시켰는데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그 안가회동 사인방 중에 하나하고 핸드폰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의 수사 대상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이유가 결국 이완규의 입을 막아야 되니까 좀 보내준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느냐? 도주대사 이종섭이 떠오르잖아요. 아. 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완규. 네. 그래서 챙겨주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아까 제가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법 만들면 윤석열이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헌으로 어떻게든 위헌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에 한 자리라도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법을 파괴한 내란 재판관을 지금 보내서 네. 헌법재판소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게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의 큰 그림이다. 그래서 이완규를 넣는 건데 또 여기는 한덕수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게 한덕수는 이완규를 지명하는 무리수를 씀으로써 자기도 좀 대선 나가고 싶은데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서 민주당한테 네. 제발 나를 좀 탄핵해줘. 예.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을 때 본인은 사표 딱 던지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서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대선을 나가겠다는 그 욕망 이게 어우러져서 이완규 지명이 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네. 이건 공동 작업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건 한덕수 혼자만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완규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에요. 예, 예. 아주 오래됐다면서요? 네, 네. 그 전에 그 2대1을 이렇게 추천할 때 예, 예. 지금 이번에는 뭐 조한창 후보자가 들어갔는데 예, 예. 이미 나왔던 이름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한 증거가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증거가 그거잖아요. 원래 인사 검증을 할 때 헌법재판관 되면 위상이 있으니까 최소 한 달을 검증을 하는데 이완규는 인사 검증도 하루도 그냥 검증을 하루도 안 했어.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제처장 차관급이고 헌법재판관 급이 다른데 당연히 검증을 하죠. 근데 이거를 하루만 했다라는 것은 미리 이완규에 대한 건 다 끝내놓고 그러죠. 동의서를 사후로 받은 것도 예.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것만 짧게 법률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 실제 민주당에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헌재에 청구할 때 네. 보수 5명, 중도 2명, 진보 2명으로 만들어서 뭉개버리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니까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네. 아, 그래요? 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헌법 84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자 부분이 어쨌든 목적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네. 그 84조 부분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언론에서 다루니까요. 네, 네. 그거는 원래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헌재까지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법원에서 정리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완구가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 그럴 대목은. 수 있죠. 그럴 그죠?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이 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급되는 부분이 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 전부터 넣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네. 뭐 민주당의 반대가 굉장히 셌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내란 이후에 벌어진 이완규 임명이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건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아니 없어요. 그것도 파면당한 이거는 파면당한 대통령의 하수인 한덕수가 할 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아까 정치적 변수 이런 거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오히려 이 행위 때문에 더 압도적으로 패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그렇게 압도적으로 패배했죠. 저는- 김태우를 공천하고 그렇죠. 꼭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참 보면은 네. 축구 경기로 치면은 네. 골대를 상대방 골대로 넣어야 되는데 네. 항상 자기 편 골대로 골을 차요. 네. 골을 그러고 좋아해요. 네. 그 스코어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약간 이거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약간 그 레밍 정치 비슷해요. 네. 자해적인 정치입니다. 한 마리 뛰어내리면 다 같이 뛰어내리는. 레밍 정치. 예. 예. 아니, 많이 뛰어내리세요. 저는. 예. 근데 네. 진짜 한덕수 출마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엄청난 정치적 변수고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채널 A 오늘 단독 보도고
야, 이거는 오늘 저녁에 보도된 거구나. 국민의힘 의원 51명 내일 모레 한덕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국민의힘의 그 조급함이 느껴지는 건데. 네. 아니 그때도 급했어.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도 대선 열렸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41% 그때 보수가 뭘 했습니까?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반기문, 기름장어, 기름장어를 또 이렇게 급하게 띄웠어 그때 40명이. 아까 뭐 50몇 명? 51명. 뭐 비슷하잖아요. 51명이나 40명이나. 네. 기름장어 딱 띄우듯이 이번에는 한덕수라는 기름장어를 또 띄우는 거죠. 반기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그 말 바꾸는 것도 기름장어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반기문 시즌 2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때는 플랫폼이 바른정당이라는 바깥에 나가서 기름장어를 잡아온 거고. 예. 뭐 장어구이 못 먹었습니다 그날. 다 도망가가지고. 근데 네. 이번에도 한덕수를 또 데리고 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레밍인데. 예. 그러니까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은 제가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 그것도 최고위직 관료를 하면서 이른바 굉장히 편안한 안온한 삶을 살았는데 예. 마지막에 끝이 감옥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권한대행. 예. 근데 이미 사실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고 피의자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예. 이후에 이른바 행동들이 예. 착착 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게 정확한 사리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예. 좀 선처하기에도 좀 어렵다 이제는. 이제는 예. 너무 많이 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란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의 한덕수와 예. 지금 넉 달이 지났을 때의 권한대행 한덕수는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용서해줄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죠? 국민들의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너무 커졌어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수습하기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예. 근데 거기에는 한덕수만이 아니고 최상목도 똑같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마찬가지. 죄가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예, 걔네들이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아니에요.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요거는 꼭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한덕수가 네. 이성의 끈을 놓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큰 걸 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압도적 정권 교체만을 보고 50일만 견디면 예. 다 끝납니다. 그때는 한덕수, 예. 최상목, 아니 행정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요 50일은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아니, 대선을 없어요. 치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대가 있고 언론이 있고 네. 뭐 국민의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 국민들의 더 최대 다수의 압도적 지지 이걸 예.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여기에만 몰입해도 50일은 너무 짧고 금방 간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 국회의장실에서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이 말씀은 꼭 다들 물어봐 달라고 주변에서 네. 주문해 주신 거라서 네. 사실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예. 어떤 얘기였냐면 예. 그렇죠. 뭐 제가 의장님의 생각을 전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예. 의장님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의장님이 분명히 밝힌 게 있어요. 예. 4년 중임제가 우리 정치권과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다. 그럼 뭐 여론조사도 확인돼요. 네, 그 얘기를 밝히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예. 권력구조 개편이라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4년 중임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다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만 쭉 나가다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문 기자가 이제 물어봐요. 굳이 왜 대선전 개혁이냐? 대선전 개헌이라고 하면 예. 지금 현재 후보들의 임기 연장까지 논의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 예.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장님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 그것 또한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주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원식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들이 대선전 개헌 논의로 끌고 가야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열린 논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선전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대선 후 개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 그쪽은 무조건 임기 단축을 주장할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년짜리 대통령을 하라고 하면 이건 예. 레임덕 대통령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대선전 개헌을 논의로 끌고 가면 임기 단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임기 연장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홍준표처럼 나 9년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사제 뭐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처럼 3년 단축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쪽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 받을 리 없으니 3사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대다수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어차피 내가 못 먹을 물이니까 네. 이른바 못 먹을 물에 침 뱉자고 3년. 어차피 그래 그다음에 그래야지 내 이른바 순번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동훈 후보가 대표적이었던 한동훈이 것 같은데. 네. 네, 맞아. 이른바 순번 난가병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난가? 못 먹으니까. 다음에 난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논의되길 바랬는데 예. 민주당의 이게 뭐 그 사람들처럼 난가병인지 예. 예.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연임을 하는 논의가 혹시 될까봐 예.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그 반발이 셌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제 우원식 기자님도 밝히셨지만 생각보다 내란의 잔불이 이어지더라. 예. 그 개헌 발표 나고 나서 논란된 지 한 뭐 아니 그 다음 날이에요. 그 그러니까 다음 그 다음 날이었나요? 아, 네. 맞아. 다음 날 일요일 이제 다음에 월요일이었으니까 맞아. 그 다음 날 이제 예. 그 한덕수가 사고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은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뭐 이른바 국민들의 의견들이 맞구나. 예. 그걸 이제 수긍하신 거고 그래서 다시 입장을 내신 거죠. 예. 지금은 그거 논의할 때 아닌 거 동의. 근데 아마 우원식 의장님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어느 한 지정을 편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한 지정에 쏠리지 않게. 왜냐면 예를 들면 대선전이 그러니까 이게 30일만 딱 지나도 예. 그러니까 본선 게임이죠. 본선 게임만 지나도 분명히 개헌 이슈는 저쪽에서 들고 나올 건데 한쪽에서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 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리면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전 개헌으로 열어놔야 네. 이쪽에서는 임기 연장을 주장하고 이쪽은 네.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네. 그러면 야 이번에는 임기 건들지 말고 네. 이거는 차제로 미루고 예. 일단 4년 중임제만 동의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 턱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개헌 논의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른바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자는 거는 컨센서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개헌에 대해서 제안했다가 철회하신 건 저는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봐요. 저도 철회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하신 건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탄핵 결정이 금요일 날 오전 11시 22분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뭐 오전 기상 끝났고 사실상 월요일부터가 이 탄핵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내란 행위를 했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 내란 세력 심판론으로 끌고 가야 이제 국민들도 안심하는 거고 내란의 잔불이 꺼지는 건데 네. 그게 완전히 다 퇴색된 거예요, 사실은. 일요일 날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시간 왜냐면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대선전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유일한 시간이 30일이 채 안 돼요. 짧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패착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원식 의장께서 저는 광장의 민심을 좀 오독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 87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때 딱 개헌하고 이제 대선도 치르고 이게 텀이 짧았잖아요. 짧았죠. 30일 만에 끝났죠. 그때는 개헌 사항이 뭐였냐면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하자 이거를 가지고 넥타이 부대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의 언어는 사실 개헌이었어요. 직선제 우리한테 주권을 돌려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헌하고 새 대통령 뽑죠. 그게 개헌이 된 건데
이번에 광장의 민심은 개헌 들고 나온 사람 없어요. 광장 나가 보십시오. 누가 개헌 얘기했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얘기했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내란 책임 회피하려는 인간들이 개헌 얘기를 했지. 네. 누가 광장에서 저 개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혹시 얘기하셨어요? 광장에서? 다 그거 얘기했어요. 윤석열 처벌, 네. 내란 세력 타도, 국힘 해체 이걸 얘기를 했지. 누가 호언철폐라는 직선제 개헌을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번 광장에는 그러니까 저는 광장의 언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봤더라면 개헌 얘기를 아무리 급하시고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네. 저는 좀 후순위로 밀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의 좀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예. 높이 평가하는 거는 네. 그래도 이틀의 혼란 끝에 네. 그래도 용기 내서 전 철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저 용기의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아니에요. 아니 잘 하셨다고 저는 네, 봐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대중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건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초에 생각했던 건 어느 한 정치 세력이 헌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구석으로 몰리는 걸 피하고 싶으셨던 건데 네. 그게 국민들의 뜻과 다른 거라면 당연히 철회해야죠. 네, 그거는 네. 이제 당연한 문제잖아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넓게 넓게 보고 또 여야 모두 또 아우르는 선택을 그러니까요. 해야 됐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왜 개헌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히 또 된 것 같고 어쨌든 사실상 철회됐으니까요. 자, 근데 자, 우리 좀 제작진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가 우리 또 비서관님 나왔으니까 또 유의미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주셨네. 국민의힘이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을 해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권한쟁의가 이재명 하명이 의심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소위 이재명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이 의견서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국회의장실 그 말은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의장님이 하명 받은 게 아니고 네, 한덕수가 네. 윤석열한테 하명 받은 게 그런 맞아요. 거죠. 그게 이완규죠. 하명이 그건 맞아. 자, 어쨌든 뭐 국회의장 우리 비서관님의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아니, 저희들은 국민의 하명을 받은 거죠. 예, 국민의 하명을 받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 한덕수가 이른바 이완규 함상훈 그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아니 그냥 뉴스 한 번만 보세요. 아이고. 뉴스들이 하나같이 다 비판적입니다. 왜?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웬만한 법률가들도 아 이거는 수긍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제 60일도 안 남았는데 예, 왜? 60일 후에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어떤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내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고 단 한 표도 내가 준 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중 정치인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 하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국민이 청부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는 윤석열의 하명을 받았고요. 예. 이완규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청부업자예요. 그 국민의힘도 혹시 그 윤석열 하명을 받나요? 그러면 저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받았죠. 예. 아니 의견서니까 의견선 자유롭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우원식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 국민의힘. 예, 요즘에 그 의견서 앞에 주어만 한덕수로만 바꾸면 아주 완벽한 의견서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원식 의장, 뭐 이재명 대표 요것만 빼고 네. 한덕수 윤석열로 바꿔서 딱 넣으면 네. 아주 그 문장이 맞죠. 아니 맞는 우원식 말이죠. 의장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신청한 건 뭐냐면 청구인 1이 국회고요. 예. 청구인 2는 국회의장. 국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의장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아요.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장. 예. 네. 자, 오늘 사실 금요일이고 어렵게 또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 모셨기 때문에 또 언제 모실지 뭐 아까는 뭐 굉장히 자주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 그 출마 선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주 의제이자 일종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는 게 결국 내란 청산
네. 내란 종식이라고 일단 잡은 것 같아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호 비서관이 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요거 여쭤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신인규 변호사께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저희는 그래요. 이제 아직 참 갈 길이 먼데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약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행정부 권력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여론들을 잘 만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리할 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란의 그 범위에 대해서도 네. 지금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러니까 이른바 계엄 해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선전선동 그 이후에 폭력 사태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이런 행위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 우리 현장에서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구할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싶어요. 저는 뭐 이제 법으로 해결한 문제도 있고 제도로서의 그 필요성도 당연하지만 제가 요즘에 주장하고 다니는 거는 윤석열의 내란을 여전히 정당화하고 그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명함 받아서 6개월 이상 일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언론 뒤밀고 패널이라고 나와서 여전히 내란 선전선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제발 좀 국민 앞에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요즘 하면서 살 정도라 사실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이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뭐 지난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마음은 뭐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긴 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른바 독일처럼 예. 헌법소청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3대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예. 그러니까 극우 그 어떤 옛날 그 파시즘이 네네. 반복되지 않도록 네네. 나치즘이잖아요. 예, 그 예. 나치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네. 그 기관에 의해서 지금도 그 이른바 독일 내에 굉장히 자유롭고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도록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진압하는 예. 정보기관입니다. 근데 네네. 제가 지금 좀 의심스럽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아주 대표적인 네. 단체 중에 하나는 자유통일당과 정강훈 대표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주의를 얘기하고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극단적인 레디컬 그 종교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아주 굉장히 분명한 경고라든가 때로는 정당해산이라든가 이거는 왜냐하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단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우리 공동체를 이른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헌법 소청 같은 것들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시절에 너무 국가 예산을 주고 전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실제 키워주기도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세금을 먹고 자란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 실제 국헌 문란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봤던 게 서부지법 폭동이고 윤석열의 내란입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저는 이제 시대 정신에 관심이 많죠. 제 유튜브 이름도 신인규의 시대 정신입니다. 뭐 깨알 홍보 같지만은 네. 실제로 그러하고요. 예. 저는 시대 정신의 첫 번째는 내란 진압인데 그 내란 진압은 결국 윤석열 파면 그리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반헌법 세력의 우두머리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 청산. 네.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건 그분들 뭐 외국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윤상현류의 정치인들, 권성동류의 정치인들, 뻔뻔하고 말 바꾸는 저런 사익 추구꾼들을 공직에서 영구 배제를 시키는 게 저는 청산으로 봐요. 네. 그걸 해내야지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나 저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아마 새 정부가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저는 좀 곱씹어봐야 될 게
과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저는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탄핵 이후에 어떤 사회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쳤죠. 그 놓쳤을 뿐만 아니라 역행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퇴행됐던 부분들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약간의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방향을 좀 실종했던 부분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네. 뭔가 이렇게 관망만 했던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새 정부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과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이재명 정권의 리더십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거기 기대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확실하게 이번엔 좀 하는 그 노력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정에서 저는 하나만 주제를 꼽자면 저는 반정치 청산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정치 청산. 근데 반정치라는 것은 윤석열이 그 증상이고 그 끝판왕인데 거의 괴물 같은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반정치는요 윤석열 말고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대표적인 반정치 홍준표,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정치의 행태를 청산하는 걸 해야 되는데 왼손에는 그게 검찰이고요. 오른손에는 그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반정치 청산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에 빚져서 안 되고요. 검찰에 빚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한테 빚을 지고 특수부 검찰에 빚을 졌기 때문에 또 그 자들이 커지면서 또 그걸 처치 못하다가 정권을 내주는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절대 언론과 검찰에 빚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에게만 빚을 져야 되느냐? 오로지 응원봉, 오로지 이 국민주권주의, 오로지 이 탄핵을 만들어낸 완성형 탄핵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께만 전 새 정부가 빚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국민과 동행하면 저는 반드시 그 반정치 청산이라는 이 과업에 전 성공을 거두는 아주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께만 빚지는 정부가 꼭 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이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또 열었고 굉장히 그런 쪽에 능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을 넘어서서 만약 이제 대권에 나가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주권 시대를 진짜 열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그 부분만 잘 해내신다면은 전 새 정부는 그 동안에 못했던 그 반정치 청산을 좀 반드시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유,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예, 오늘 두 분과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아우 그 끝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네요.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국회의장 비서실 제도혁신 비서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었고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정치 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